지금 국회에서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한 가운데 오늘도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관련 내용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허윤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여야 간의 날선 공방,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대정부 질문에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일각의 보도를 보니까 제 아이를 너무 과장하거나 깎아내리지 말라 이런 답변도 나온 것 같고, 아들, 딸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왔다. 저와 남편은 국방부에 민원을 넣은 적 없다. 이런 답변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어제까지 제기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런 답변들이 이어진 것 같은데요. 먼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신원식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부분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께서 어떤 내용들이 제기가 됐는지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원식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당시에 이제 국방부에 이제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목소리가 이제 여성이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기록된 인적 사항은 추미애 장관의 배우자인 그 인적 사항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 의혹을 이제 제기를 한 것이고, 이 내용은 신원식 의원이 군 출신이다 보니까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제보의 어떤 출처나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 측은 이렇게 좀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해서 지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추미애 장관이 직접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라는 그러한 연상을 가능케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무책임하다. 그런 주장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원식 의원 얘기는 뭐 해당 녹음 파일 어떤 목소리의 주인공이 뭐 추 장관인지 뭐 신분이나 소속을 얘기했던 뭐 그런 출처 같은 거 전혀 밝히지 않고 내가 이런 제보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었다라는 식으로 그냥 얘기를 주장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촉발시킨 카톡 휴가 연장에 대한 질의. 이 내용 하면서 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나 전보를 확장하면 포함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카톡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는데요. 요거 한번 군 규정이나 법들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시행령 같은 것들 좀 들여다볼 텐데,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연장 통보 수단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허윤 변호사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 주장이 정당한지를 좀 보려면 현재 존재하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육군의 병영생활 규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대관리 훈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 다르면서 유사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병영생활 규정을 보면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제 복귀를 못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연락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한 수단에 괄호 쳐져 있고 전화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등이라는 거는 기타 수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대관리 훈령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전화, 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영생활 규정과 이 훈령을 종합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 현재 불가능한 수단을 빼고 가능한 수단 중에서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연락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사소통인데 전쟁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 아니겠습니까? 정확성과 신속성이 제일 중요할 텐데 제일 좋은 거는 대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정확하고 신속하겠죠. 그게 안 되면은 전화가 그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서 같은 경우는 정확할 수는 있으나 신속성에서 아무래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제 구두로 하는 게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군인이 만약에 휴가 복귀가 어렵다면 그 수단, 가장 신속한 수단은 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전화를 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문자나 아니면 메일, 카카오톡으로 이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 조사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추 장관 아들에게 이 급박하게 신속한 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은 뭐 여야가 쟁점 사항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주로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주장은 그렇다면 어떤 거예요, 평론가님?
일단 뭐 지금 여러모로 이 군에서 실제로 이렇게 뭐 군에서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전화나 아니면 뭐 카카오톡, 메일 이런 것으로 휴가가 연장이 실제로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복귀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전화를 통해서 이제 뭐 휴가 연장한 사례들은 뭐 충분히 있는 것으로 이제 국방부가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일선 현장에서 이런 방식으로 휴가를 연장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국민의힘 쪽에는 많이 제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이제 휴가를 연장해 줄 것인지 그 말씀하신 그러한 여러 가지 신속한 연락 수단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판단은 결국 현장 지휘관이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대에 그 휴가 관리를 하는.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부대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휴가 승인권자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겪은 게 다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제보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 상황에서 이 승인권자가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사안인데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논의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그런 한계는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국방부령 중에는 부대관리 훈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내용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신의 심신장애로 귀형이 늦어지면 지체 없이 전화, 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 수단으로 연락한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내용의 그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심신장애를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걸 심신장애로 볼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 또한 또 달라서 이것도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심신장애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러한 이제 어떤 이 사유에 이르는 어떤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뭐 법적인 기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군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외부에 나와 있어서 휴가나 이런 걸 통해서 외부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느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대에서 뭐 따로 뭐 군의관을 파견한다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료 기록이나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결국은 또다시 승인권자가 그것을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일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심신장애에 해당한다라는 어떤 규정상의 여러 가지 기준에 맞는 거냐는 사실은 사후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그 당시 그 시점에는 결국은 승인권자가 무슨 근거로 그 판단을 했느냐 이걸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지금 국방부와 군의 입장은 일단은 그 결정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죠. 다만 야당에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 승인권자의 판단 배경에 외압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뭐 부적절한 어떤 접근이 있었다던가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국방부나 군이 확인할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과 별개로 그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고 그 검찰의 수사 대상이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독립성을 기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야당의 이제 주장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제 검찰이 확인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검찰이 들여다볼 것인지 허용 변호사께서 간략하게만 정리해 주세요. 일단 뭐 두 가지를 크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누가 전화를 했는지, 전화의 내용은 무엇인지, 과연 그게 청탁이었는지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1,500건의 전화통화 내역을 분석을 하고 있다던데요. 이 내용을 들으면 분명히 이 뭐 보좌관이든 누구든 전화를 해서 과연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청탁에 해당되는 청탁을 했는지 실제로 이 휴가를 연장을 했을 때 그게 부당한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아마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 휴가를 연장함에 있어서 예를 들면 당직을 섰던 그 병사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추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얘기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좀 존재를 하거든요. 야당에서 제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 증거의 진위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이 논란을 지금 해소를 시켜야지 아니면 이게 계속 국회가 공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검찰의 수사로 밝혀질 내용들이 남아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저희가 주제를 좀 넘기겠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요. 초등학생 형제가 주방에서 일어난 불로 중태에 빠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불거졌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허윤 변호사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인천시 빌라에서 초등학생 2명이 라면을 끓여 먹다가 화재가 발생을 했고 화재가 발생을 한 상황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긴박한 순간에 초등학생들은 119에 전화를 해서
본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얘기를 했지만 빌라가 여러 개가 있는 관계로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발신자 추적을 해서 10분 안에 이제 화재 진화 작업을 했다고는 하는데 형제는 이미 전신에 화상을 좀 입고 지금 뭐 병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화재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배경을 들여다보면은 좀 안타깝고 좀 답답한 정황들이 좀 숨겨져 있는데요. 이 형제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굉장히 좀 어렵게 살고 있었고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황으로 인해서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학생들을 뭐 학대를 하든 아니면 유기, 방임을 하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경찰이 지금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주변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를 모친이 보이니까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서 실제로 이 불구속 입건이 된 건데 또 이 분들이 인천 가정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분리를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법원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 판결을 내려서 과연 이게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돌봄 사각지에 놓여 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평론가님 어떤 그 대책들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까요? 일단 이런 좀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분들은 사실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틀 안에 이제서 벗어난 분들은 아닙니다. 일단 첫째로.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지원받는 여러 가지 제도적 수혜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더 이 아이들이 방치되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누누이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신고를 한다든지 그러한 좀 복지제도의 수혜를 입어야 되는 것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대로 방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방 정부나 아니면 좀 더 이제 유관기관들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를 발굴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사례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방치되고 있긴 하지만 학교에서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청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실 이런 좀 방임이라든지 학대라든지 이런 신고가 들어온 사례들 또는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강하게 좀 적극적으로 좀 써서 그러한 사례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제도의 수혜를 입게 하는 게 가장 지금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위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들이 지금은 긴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 또 만나봤고 저희가 다른 주제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편의점 주인과 다툰 여성이 차를 몰고 편의점 점포 안으로 돌진하는 이 황당한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제 뭐 뉴스를 굉장히 뜨겁게 달군 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난동의 원인이 편의점 본사의 1등 상금, 그러니까 50만 원이 걸려있는 어린이 그림 대회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한 왜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당사자죠. 당사자가 지금 현재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들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내용 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김민하 평론가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편의점 주인과 뭐 사이가 안 좋은 분이 이제 차를 몰고 이제 편의점으로 돌진했다 뭐 이런 뉴스였는데 내막을 보니까 이 편의점 그 프랜차이즈에서 주최한 뭐 그림 대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대회에다가 이제 자신의 이제 아이가 그린 그림을 접수를 시켜서 상금을 좀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수를 이제 편의점 주인에게 요구를 한 거죠. 이 사고를 일으키신 분이 평소에 이제 두 분은 또 아는 사이였다고 하니까 3년간 좀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편의점 주인이 그림을 이제 본사에 이제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접수를 이제 시키지 못한 것이고 그림을 이제 분실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상식적인 어떤 차원에서 보면 어떤 실수가 있었구나 또는 어떤 좀 부주의가 있었구나라고 해서 서로 양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었을 텐데 이것을 어떤 일부러 그림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예. 그것이 어떤 분노의 단초가 되어서 이렇게 예. 좀 극단적인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또 과거에 예. 이렇게 좀 다른 사례로 2년 전에도 병원 외벽을 뭐 들이받는다든지 이런 비슷한 사례를 일으켰고 또 병원에서 이제 입원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다고 해서 예.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정신병력에 의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2년 전에도 이런 이제 전력이 있다, 병원 외벽을 들이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고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조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정신 장애로 인해서 실제 홧김으로 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를 이 전제로 놓고 본다면 실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만약에 진짜로 정신 장애가 있다면 처벌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범죄자를 교도소에 집어넣고 사회로부터 격려를 하는 이유는 뭐 범죄를 예방하는 우리가 범죄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 장애가 있다면 치료를 받아서 우리에게 해를 못 가도록 해야지 이 사람들을 교도소에 넣어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정신장애가 있다면 이분은 이제 교도소보다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실들을 범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해요. 뭐 이거는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를 들면 뭐 한진에 있는 이명희 씨 같은 경우도 분노 조절 장애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달에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정신장애를 주장을 하고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정말 가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로 본인이 그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는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병원 치료를 열심히 받는다거나 특정한 상황에서 그 정신질환이 발생을 하는 걸 알고 있었을 경우에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정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도 지금 정신분노 조절 장애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본인에게 내가 이제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분노가 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는데 이 사람은 그걸 외부로 표출을 한 거잖아요. 본인이 이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 재판 과정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내가 뭐 제때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됐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사고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두 분과 오늘 함께했는데요. 김민아 시사평론가, 허윤 변호사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